북한이 오늘 오전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또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불과 사흘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조수현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북한이 또 사흘 만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30일에 순항미사일을 쏜 지 불과 사흘 만에 또다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오늘 오전 11시 서해상으로 미상의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사실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합참은 세부 재원과 관련해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진 곳은 평양 인근 북측 서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전략 순항미사일의 정밀 타격 능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첫 시험 발사를 시작으로 열흘 남짓한 사이에 무려 4차례나 이례적으로 순항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습니다. 최근 발사는 지난달 30일 오전에 이루어진 서해상에서의 순항미사일 발사입니다. 북한은 순항미사일에 핵탄두 탑재 등 전력화를 목표로 미사일 성능 개량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실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와 접한 남포조선소를 방문해서 군함 건조 실태를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조선중앙방송은 김 위원장이 남포조선소에서 나라의 해상 주권을 굳건히 보위하고 전쟁 준비를 다그치는 데서 해군 무력 강화가 제일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순항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도발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4월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방식 등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전당원 투표에 붙여서 결정할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사실상 선거제 결정의 책임을 당원에게 돌리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책임 회피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가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었는데요. 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죠. 네, 민주당 지도부는 오전부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잠시 뒤 최고위 논의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고위원들은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방안과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하는 방안을 놓고 장시간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일찌감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입장을 정한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 지도부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뤄왔는데요. 이 결정을 당원들에게 묻는 전당원 투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을지 주목됩니다. 전당원 투표 여부를 논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당 안팎에선 사실상 지도부가 당원들에게 결정을 미루며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SBS 라디오에서 전당원 투표를 꼭 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정해서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고 다시 한번 당원들로부터 동의를 받겠다는 절차적 과정이 있든지 지도부가 책임을 떠넘기겠다.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지도부 안에서도 전당원 투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우선 이번 주말까지 당내 의견을 모아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 논의를 두고 당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을 겨냥해 기본적인 부끄러움은 알았으면 좋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갈 거 그랬어요. 정치하기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얼마든지 말을 바꿔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본인들 공약 아니었던가요? 이런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결국 합의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지요. 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유예 중재안을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거부하자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 대책회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양보를 했지만 민주당이 걷어차 버렸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대로 확대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인과 영세 상공인이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처지라고 맹공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제안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내용이었다며 법안이 이미 시행됐는데 다시 유예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극적 타결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양측의 이견이 워낙 커서 전망이 밝진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는 잠시 뒤 국회에서 쌀값 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엽니다.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 뒤 새로 입법을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맞대응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9개월 만에 30%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9%로 직전 조사인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63%로 일주일 전과 같았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긍정평가가 30%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해 4월 2주차 조사 이후 9개월 만입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가장 많이 꼽혔고 경제 민생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경제 민생 물가와 거부권 행사를 응답한 비율이 지난주보다 늘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34%로 직전 조사인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35%로 같았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1%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 비율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6%,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3%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심의위원회나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KBS와의 신년 대담 형식으로 다음 주에 대국민 메시지를 낼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윤 대통령이 이번 주말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와 대담을 녹화한 뒤에 오는 7일 저녁에 방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년 대담을 통해서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와 노동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계획, 민생 과제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민 관심이 집중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제2부속실 신설과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보완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관 2명이 순직한 경북 문경공장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합동 감식이 오늘 오전 이뤄졌습니다. 분향소가 마련된 경북도청과 문경소방서 등에는 순직 소방관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 경북 취재본부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합동 감식이 이뤄졌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경북 문경 공장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방과 경찰, 국과수, 전기안전공사 등이 감식에 함께했는데요.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모든 기관 관계자가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고 조를 나눠서 순서대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공장 3층에 있던 튀김기 주변에서 시작한 거로 추정됩니다. 그런 만큼 합동 감식에 나선 기관들도 튀김기가 있던 곳 주변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 건물에 튀김에 쓰려고 보관한 기름이 4,000리터 정도 있었던 거로 추정되는데 이 기름이 불을 확산시킨 원인인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튀김기가 있던 3층 바닥이 무너져 내려 현장 확인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또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건물이 내려앉은 경위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분향소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북도청과 문경소방소, 또 두 소방관의 고향인 구미와 상주 등의 분향소가 차려졌는데요. 안타깝게 숨진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한 시민, 또 동료 소방관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순직한 소방관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울음을 삼키기도 했습니다.
장례는 경북도청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고의 예우를 갖춰 장례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내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가족과 동료 직원 등이 모인 가운데 연결식이 치러집니다. 이어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소방청은 숨진 두 소방관을 한 계급씩 특진시키고 옥조 근정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문경 화재 현장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사람을 구하겠다며 앞장선 두 명의 젊은 청년. 27살 김수광 소방장, 또 35살 박수훈 소방교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명감과 소방에 대한 애정, 그 누구보다 컸다고 하는데요. 박수훈 소방교가 생전에 올린 SNS 영상입니다. 경북 소방이 적힌 특수복을 입고 춤을 추는 모습.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이 영상에 이제는 박 소방교의 명복을 비는 추모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소방교는 특전사로 근무하던 중 사람을 구하는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지난 2022년 구조 분야 경력 경쟁 채용에 지원했고 합격 당시의 기쁨을 이렇게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나는 소방과 결혼했다고 말할 정도로 직업에 대한 애정이 깊었습니다. 2019년 공개 경쟁 채용에서 임명된 6년차 김수광 소방장. 누군가의 크리스마스를 위해 나의 크리스마스를 반납한다며 휴일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소방관들이 취득이 쉽지 않다는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했고 이후 구조대에 자원했습니다. 성실하고 솔선수범하는 소방관이었다고 말하는 동료들. 떠난 두 사람을 떠올리는 동료 소방관들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고 슬플지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이번 문경 화재 희생까지 우리가 떠나보낸 소방관은 무려 42명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어디든 달려가는 소방관들의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고 김수광, 박수훈 두 소방관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오늘로 22대 총선 이제 6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거대 양당의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번 총선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제3지대의 연대 가능성 역시 정치권 압박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모시고 제3지대 빅텐트 성공 조건 또 비례대표 선거제가 제3지대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옆에 나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제 문경 갔다 오셨죠? 예, 장례식장도 갔다 오시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예. 제가 사실 지난 한 2년 전쯤에 이천 쿠팡 화재 사고 때 그때 이제 김동식 소방관 화재로 돌아가셨을 때 그때 가서 현장에서 다짐했던 게 다시는 이런 화마에 가지고 우리 소방관을 잃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지원 많이 해야겠다 이런 거였는데 어제는 특별했던 게 또 갔더니만은 저보다도 젊은 두 소방관이 이제 화마에 희생이 됐는데 사실 이 구조대에 계신 분들이 어찌 보면 확률을 보고 화마 속으로 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안에 사람이 한 분 더 계시지 않을까 때문에 이렇게 달려드신 건데 정말 안타깝게 됐고 어제 그 다른 어떤 상가집과 다르게 그러니까 두 분이 좀 젊다 보니까 그 가족들도 젊고 여동생이나 이런 분들 계시고 부모님도 망열자실에서 이제 저희를 응대하시고 하는데 진짜 눈물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개혁신당이 앞으로 주도적으로 소방관 처우 개선을 비롯해서 많은 대책들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지방직이어서 여러 장비나 이런 게 차등이 있다 그래서 국가직으로 이렇게 전환한 건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넘어가지고 사람이 희생되는 것보다 더 많은 장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배정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혁신당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이번 총선의 목표 의석수는 얼마로 잡고 있어요, 참? 뭐 다다익선이겠죠. 근데 다다익선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한 선이냐 했을 때 지금 아마 한 3년 동안 거대 양당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나쁘냐 아니면은 예, 이재명 대표가 예, 나쁘냐를 예. 갖고 다퉈왔던 기간이 굉장히 비생산적인 기간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다 보니까 뭐 대통령도 거부권을 계속 써가지고 전국을 마비시키고 그래서 저는 가장 이상적인 체계는 네. 결국에는 저희 개혁신당이 그런 어떤 일방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일방주의도 견제하고 그리고 또 의회에서 뭐 180석 권력 이런 것들을 야당이 행사하는 것을 결제할 수 있는 어느 당도 과반을 하지 못하고 저희가 중간에 자리 잡는 정도의 규모. 예. 그게 우선은 1차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뭐 정치를 이제 오래 하셨으니까 예. 이게 지금 양당 구도가 워낙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제3당이 자리 잡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선거제도 지금 비례 병립형으로 지금 비례대표로 갈 가능성이 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대비하고 있는 겁니까? 뭐 대비라기보다는 전 처음부터 이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어차피 이것은 양 당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중간에는 이재명 대표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고 예. 그 한쪽에는 또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이 연동형으로 갔을 때 사실 보수의 그런 어떤 비례대표 정당으로서의 정책 지향점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보통 연동형으로 가서 비례 투표를 하게 되면은 보수가 한 35% 정도에 고착되고 나머지 65%의 포션을 연동형에서는 이제 그 진보 정당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이제 자꾸 이제 병립형으로 가서 예. 지역구 투표랑 연계시키려고 하는 건데 네. 뭐 어떤 시험 그 과목이라 하더라도 예, 예. 국민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한테 아마 지지를 보내실 거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은 이름에 걸맞게 개혁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선거 치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정당 지지도가 오늘 나온 정당 지도를 지금 네. 저희가 한국 갤럽 조사인데요. 지금 개혁신당 지지율이 3%로 나오고 이낙연 신당 3%로 나왔습니다. 얼마 전 조사 때 7%였던가요? 같은 회사인 갤럽에서 이틀 전에 이제 했던 조사에서는 8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예. 그것과 다른 것은 이제 개혁신당으로 보면 이름이 잡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으로 조사하다가 개혁신당으로 가면서 그런 효과가 당명 있는 인지도가 좀 거군요.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이낙연 대표, 이낙연 신당은 지금 이낙연 신당 이름으로 조사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저희가 창당이 완료됐기 때문에 당명이 알려지는 기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번 과거 인터뷰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병립형 비례대표제라도 개혁신당 입장에서 불리할 거 없다라는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사실 병립형도 이제 그 권역별이냐 아니면 일반 병립형이냐가 있을 텐데요. 네. 권역별일 경우에 7% 봉쇄선이 있는 효과가 납니다. 아, 그러니까 7% 이상 득표한 정당이어야지만 한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예. 저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뭐 개혁신당에 그 만약에 제3지대를 하는 정당 중에서 예. 가장 앞서 나가는 정당이 된다면은 충분히 많은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 의석이라면은 일단 지역구 빼고요. 네. 비례대표가 47석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47석 가운데 어느 정도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비례대표에서 과거 제3당 지도 중에서 국민의당이 13석을 가져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에 준하는 성과를 우선 내야 되지 않나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또 새로운 미래 쪽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래도 합쳐야지 제3지대 텐트가 합쳐져야지 좀 더 많은 의석수를 얻지 않겠느냐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동의하세요? 저희가 지금 뭐 제3지대 빅텐트 이런 논의에서 네. 항상 저희가 좀 깐깐한 모습으로 저희 개혁신당이 비춰지는 것은 예. 결국에는 명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아. 예, 지금까지 뭐 새로운 미래나 이런 데 계신 분들, 뭐 이낙연 총리님부터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까지 이런 분들은 사실 굉장히 원로들이십니다. 예, 이런 예. 원로분들 입장에서는 뭐 과거 민주화운동 시기에 보면은 YS와 DJ가 손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정치에 도전했던 적도 있고 네. DJP 연합 같은 걸 해가지고 뭐 정권 교체를 한 적도 있고 이런 경험의 관성에 따라 가지고 예. 우선 합치면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개혁신당의 주축인 젊은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예. 합쳐가지고만 무조건 시너지가 나느냐 원칙 있는 통합이 있어야지만이 이런 시너지가 날 것이고 예. 국민들이 특히 젊은 유권자가 바라봐 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원칙이에요? 그 원칙이? 저희가 개혁이라는 아젠다를 잡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저희는 특히 개혁 중에서도 용기 있는 개혁을 잡은 겁니다. 용기 있는 개혁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인상으로는 야 저거 왜 하지? 표 깎이는 소리겠네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은 저희는 장기적 관점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지금 낸 것들 중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가져주셨던 교통복지 재구조화 공약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소위 노인무임승자를 폐지하고 바우처 도입하는 그 공약도 네. 그렇고요. 이제 군 병력 확충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인구 감소 시대에 여성 중에서도 공무원 중에서도
소방이나 경찰과 경찰, 소방. 교정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군복무를 의무화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정도는 굉장히 점진적인 개혁안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지금 뭐 개혁 미래당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이낙연 총리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동의를 할 것이냐. 예,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 혹시 나눠 보셨어요? 저희는 어차피 언론을 통해서 공약 예, 발표했기 아니,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 거기에 대한 평을 하고 계신데 예. 저희가 생각하는 속도감이나 아니면 이런 개혁의 파격성에 비해서는 조금은 신중함을 더 비중을 두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런 거죠.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70대에 접어드신 네. 그 개혁미래당의 주축 정치인들이 생각하시는 개혁이라는 거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의 그분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는 10년 정도의 시간 정도의 그 타임프레임을 가지고 짜는 개혁이라면은 저희는 항상 프랑스의 마크롱을 언급하지만은 30년 뒤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데 관심이 좀 많거든요. 더 길게 보고. 그러니까 마크롱이 프랑스에서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라고 연금 개혁하겠다 그러면은 뭐 반발이 있을 줄 몰랐겠습니까? 근데 그거 했다가 매번 프랑스에 시위하고 지금 난리 나지만은 마크롱은 40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30년 뒤에도 자기가 한 연금 개혁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뭐 평균 수명대로라면은 30년 뒤에 살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내는 정책의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저희는 좀 더 이런 미래 세대의 관점을 뭐 두고 이렇게 정책을 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 공약, 최근 발표한 공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제 개혁미래당 가칭 나온 게 두 개지만 나올 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예, 저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같이 갈 수 없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저는 같이 갈 수 없다 이전에 우리가 창당을 한 취지 그리고 보수 진보당과 다른 어떤 위치를 가질 수 있는 동력은 저희가 가진 개혁성이나 지향점의 차이에서 나온다 봅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뭐 윤석열 피해자 모임, 이재명 피해자 모임 같이 모여가지고 양쪽에서 합쳐진 피해자 모임 같이 되어가지고는 저희는 굉장히 소극적인 지지밖에 받을 수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인데요. 예,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개혁미래당 이낙연 총리 측 인사들에게 뭐 연락이 오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개혁 아젠다를 놓고 우리가 경쟁하고 그 와중에 또 공통점을 찾으면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막연하게 지금 보면은 저희가 개혁 정책들 뭐 발표하고 이러는데 저 이낙연 총리 쪽에서 외람되지만은 통합 얘기만 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게 각자 개혁 얘기를 좀 하고 거기서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개혁 미래당이요, 가칭이요. 좀 신경전이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어제 이석현 공동창당 준비위원장은 개혁이라는 단어는 당명에 누구나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개혁이라는 단어 등기친 거냐라고 또 반박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아니 그 논쟁은 한 3일쯤 된 논쟁인데 그런 당명을 고르신 건 저희가 유감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제가 계속 얘기한 건 개혁 미래당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말씀하신 개혁이 뭔지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저희는 논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벌써 2개의 관심 받는 공약, 전체적으로 9개의 공약을 이제 제시한 것이고요. 근데 개혁 미래당은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다 보니까 당명만 개혁이고 개혁 얘기 안 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거고요. 당명의 개혁에 독점한 게 아니라 저희만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개혁 어젠다를 좀 내놔야 한다라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갈수록 지금 통합 멀어지고 있다라고 어제 인터뷰에서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정치공학적 통합만 이렇게 주창하다 보면은 과거 바른미래당의 사례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의도로 모인 바른미래당이었습니까? 저도 그 이론 중에 하나였지만은 유승민 의원이 대표하는 개혁보수와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이 대표하는 그런 중도의 그런 새로운 정치 이런 게 만나가지고 큰 시너지를 낼 거라 기대하고 저희가 만났는데 나중에 그거를 한 1년 가까이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바른미래당은 바르지도 못했고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하지 못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정치 공학적으로만 계속 접근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제 자기반성적인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전 지금도 개혁 미래, 개혁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그런 아젠다를 가지고 뭉칠 수는 없다. 저희는 그래서 아주 선명한 개혁 정치를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허은하 최고위원 있잖아요. 개혁신당 허은하 최고위원은 제3지대 빅테크 형성 가능성 90% 이상이다. 물론 사견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개혁 미래당 측의 그 구애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에게 굉장히 접근하는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속도 조절을 하고 아무리 저희가 이런 어떤 선결 과제들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개혁 미래당에서 개혁신당에 합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어떤 그런 논의가 있는 단계는 아니고 예. 결국에는 그런 어떤 지향점이 같아졌을 때 그런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선이 6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마지노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언제까지는? 저도 그래서 제가 골든 타임은 지났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이 골든타임은 지났고. 왜냐하면 이게 이미 약간 이런 것 개혁을 중심으로 각자 개별 약진해가지고 공감대가 형성됐으면은 이미 그런 통합 논의 같은 것도 진행될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예. 벌써 한 3주 전쯤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은 그때 이낙연 총리님이나 아니면은 그 세 분의 민주당 출신 의원님들이 예. 나오는 과정에서부터 당을 나오시는 과정에서부터 뭐 예기치 못했던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태라든지 예, 이런 예. 것들 때문에 일정이 쭉 지연되면서 지금 골든 타임이 지나버린 상황이거든요.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보시는군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더더욱 저희가 선결 과제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개혁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리고 뭐 어젠다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어떤 인물들이 합류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수용 불가 인사를 자꾸 이야기한다라고 누구예요? 수용 불가 인사가? 제가 뭐 이름을 찍어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요. 이런 겁니다. 그럼 그 개혁 미래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인사를? 아닙니다. 저희가 봤을 때 네. 저희는 인사들 중에서 제가 처음에 이 창당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스펙트럼, 이념적 스펙트럼 상으로는 과거 노회찬 의원께서 하시고 싶었던 정의당의 모습, 예. 그러니까 노동이나 인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정의당까지도 함께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예. 넓은 범위를 잡고 시작했습니다. 아. 근데 지금 보면은 약간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누가 뭐가 봐도 이상해요? 예.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리더격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보면은 타 정당에 보면은 이준석을 그냥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걸 지금까지 약간 업으로 삼아 오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럼 제 입장에 봤을 때는 도대체 왜 개혁신당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거지? 예. 물론 이게 개혁신당이 제 사당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말했던 많은 정책적 지향점이 개혁신당에 녹아 있는데 예. 그렇다면은 어떤 것에 동의를 해가지고 이걸 하시려는 거지? 가장 대표적으로 저는 전장현이란 단체가 예. 예를 들어 전장현 같이 뭐 어떤 주장을 하는가와 관계없이 휠체어를 전동차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시위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네. 저는 이런 것들을 제가 했던 주장 중에 하나인데 그 전장현 박경석 대표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 지금 이제 정의당 부대표를 하시다가 정의당 탈당해가지고 예. 이낙연 총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 그 와중에 박경석 대표님은 저에 대해 가지고 비난하는 기사 계속 내고 계신데 예. 또 개혁신당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그럼 저는 이거는 예. 나중에 분명히 언론이 이걸 들여다볼 텐데 네. 어떻게 설명을 하지? 그 수용 불가 인사 가운데 그분도 들어가는 겁니까? 갑자기 이준석이 좋아지신 거면 차라리 말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예. 그게 아니라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우리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제가 봤을 땐 제가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도요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나는 아직 네가 싫어하든지 아니면 갑자기 좋아졌어라든지. 예. 그런데 이런 거 없이 무턱대고 간다고 했을 때는 저희 지지층도 일반 국민들도 그리고 또 그 이낙연 총리와 함께한 지지층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게 바로 바른미래당에서 벌어졌던 예. 아주 안 좋은 형태의 통합의 형태였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선 목표가 50에서 60석이 될 수 있다. 이게 빅텐트로 만약에 간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뭐 아까 다다익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최소 교섭단체 정도, 이 20석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 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제가 어쨌든 거대 양당이 과반 이상을 의석을 가져가는 순간 네. 또다시 극한 대립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 민주당이 지금 뭐 180석 이렇게 해버리면요 분명히 총선 끝난 다음부터 탄핵 모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특검이나 국정조사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실 윤석열 정부 임기 3년은 그냥 사라지는 효과가 나게 될 것입니다. 네. 물론 그걸 바라는 국민도 있으시겠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러니까 질서 없는 퇴진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치를 통해 가지고 풀어나가야 될 부분인데 어느 국민이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그런 정쟁이 벌어지는 걸 바라겠습니까? 오히려 협치를 바라지. 예. 협치의 촉진대가 될 수 있으려 그러면은 제3지대 그 중에서도 개혁신당이 최소 저는 교섭단체 이상 그리고 아까 이낙연 총리께서 말씀하셨다는 50석 가까운 선까지는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가야 한다라고는 합니다만 실제로 제3지대가 빅텐트를 구성하지 못하고 개혁미래당, 개혁신당, 또 민주당, 또 국민의힘 이렇게 주요 4당 체제로 간다면 이번 총선은 어떻게 민심이 선택할 것으로 보세요?
저는 2016년 총선을 예. 바라보면요. 그때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이제 3당에 위치해서 이제 그랬죠. 선거를 치렀는데요. 호남에서 선전했잖아요. 마지막 이제 선거 이제 운동기가 14일인데 그 앞에 한 20일 전쯤까지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새누리당의 낙승을 예상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 소위 말하는 도장런 사태, 네. 막판 공천 갈등이 불거지면서 김무성 전 대표 얘기하시는 새누리당이 거죠? 예. 급전직하고 그리고 국민의당이 급부상한 효과가 났었죠. 아. 저는 지금 양당 정치에 대한 불만, 예.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윤 대통령 지지율 오늘 또 나왔던데 29%. 아까 자료에 나왔지만 떨어졌더라고요. 29%다 20%대 진입하고 그러면 그 바운더리, 그 틀 안에서 결국에는 여당의 지지율 한계선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 아무리 한동훈 위원장이 다른 행보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네. 제가 처음부터 뭐 약속 대련이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한동훈 위원장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적하던 거 다시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 본질적으로는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그 지지율에 수렴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도 최근에 보면은 뭐 당장 비례대표 제도 결정 문제도 있지만은 예.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이면서 리더십에 문제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까 갤럽 조사했는데 보이면은 예. 무당층이 20% 가까이 잡히는 지점. 아, 그렇죠. 이 예. 지점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가 강서 보궐선거를 앞두고도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비슷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모름 없음, 즉 무당층의 지지율이 어디에 얹히냐에 따라 가지고 17, 18%의 지지율이 나타났잖아요. 예, 그랬죠. 저는 이번에도 비슷한 선거 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결국 제3지대를 표방하는 정당들은 개혁 하나를 보고 가야 된다. 예. 30년 뒤의 미래에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냐를 국민들께 꾸준히 여쭤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이야기 잠깐 할게요. 이준석 신당하고 다합하면 200석이 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 조국 전 장관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예. 좀 이렇게 박하게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은 네. 조 전 장관이 최근에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본인의 위기를 돌파하시겠다는 생각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전 조국 장관과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의 다수 구성원들도 조국 장관의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알겠지만은 예, 예. 저희 말고 다른 파트너와 함께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예.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예. 자, 어제 순천도 갔다 오셨잖아요. 호남에서 2당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하셨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실제로 제가 국민의힘 대표를 하고 있던 시절에 저희가 궤를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5.18이나 역사 문제에 치중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민생, 예를 들어 광주 복합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걸 건드리면서 네. 사실 호남에서는 진보당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더 진보라고 주장하는 정의당 그 진보당이 예. 경쟁한 체제였거든요. 제가 봤을 땐 이제 호남의 그 발전을 위해서는 구도가 개편돼야 된다. 개혁 정당, 개혁 신당과 그리고 다소 지금까지는 뭐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던 주류 정당인 민주당 간의 경쟁이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개혁과 비개혁 또는 개혁과 주류 간의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할까요? 뭐 유난 갈등 관련해서 이제 약속 대련이라는 표현도 하셨고 김건희 여사 명백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담을 통해서 입장을 밝힐 것 같아요. 네. 어떤 입장을 밝힐 것 같고 어떤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 여권에서 회책한 결국에는 지금 비난의 화살이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대체제로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한 것이 단기적으로는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국민 여러분께서 한번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 예. 과연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그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한 달 동안에 뭔가 요란하게 있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 여권은 단 하나의 진일보한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다. 예. 사과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뭐 특검을 받았습니까? 예. 결국에는 이번에 KBS 대담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뭔가 녹화된 입장을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잘 준비한 메시지겠습니까마는 얼마나 그게 국민 눈높이에 닿는 메시지인지는 전 기대 별로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애초에 형식을 보십시오. 지금 국민들이 사과하라고 했던 대상은 김건희 여사고 예. 그리고 특검을 받으라고 요구했던 것인데 대담에서 뭐 과거 대선 때 있었던 것처럼 간단한 유감 표명 정도로 제 생각에는 이 사태가 덮이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죠. 담통법 시행령
2월에 개정하기로 했다는 뉴스보가 들어와 있네요. 단말기 가격을 낮추도록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단말기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를 고려해서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이동통신 사업자끼리의 경쟁을 촉진해 단말기 가격을 낮추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의 성태윤 정책실장이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쌀값 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걸로 보입니다. 결과 발표 현장 연결합니다. 오늘 쌀값 안정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당정은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우리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내 인식을 함께 하였습니다. 23년 쌀의 수확기 쌀값 20만 원의 약속은 지켰지만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 부담이 예년에 비해 높아서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현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당정은 현장의 의견과 재고 상황, 쌀값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쌀값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민간의 재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협 등 민간 물량 5만 톤을 추가로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발표했던 5만 톤을 더해 총 10만 톤의 민간 물량을 식량 원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정은 윤석열 정부의 선제적 쌀 수급 관리 정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드론,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예측 관측을 고도화하고 안정적인 수급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어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당정은 더 많은 학생이 양질의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1,000원의 아침밥 지원 단가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하고 다가오는 신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정은 쌀값 안정 대책과 함께 농촌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챙겨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겨울철 난방비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과 달리 도시가스나 지역 난방의 보급이 부족하고 대신 등유나 LPG 등 더 비싼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에서는 정부의 농촌형 에너지 시설 보급과 함께 겨울철 난방비 추가 지원을 통해 농촌 주민의 민생을 챙길 것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였습니다. 조속한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둘째,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헥타 미만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이 전국적으로 2만 헥타가 넘는데 농업진흥지역의 자투리 농지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당에서는 농막 관련 귀농 귀촌인들의 요청에 귀 기울여 새로운 형태의 농촌 생활 공간에 대한 실효적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고 이에 정부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반년 만에 2%대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 값이 여전히 강세인데다 최근 국제 유가도 다시 들썩이고 있어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 선물로 과일을 보내려 하지만 좀처럼 결정을 못합니다. 평소 먹는 건 못난이 과일이나 수입산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선물은 국산으로 좋은 걸 보내고 싶은데 값이 문제입니다.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 다른 거 돌아보고 뭐 과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거 좀 저렴한 거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상인은 상인대로 매출이 줄어 울상입니다. 추석 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 나무에 달린 거 따서 금방 내야 되니까 많이 출하를 해요. 설에는 저장했다가 농사들이 안 되어 버리니까
저장했다 하니까 양이 없어. 배고 사가고. 작황부진의 한파 영향이 겹치면서 과일을 비롯한 농산물 값은 여전히 강세입니다. 지난달 사과와 배, 토마토가 1년 전보다 50% 안팎으로 올랐고 파는 60% 넘게 급등하면서 농산물이 2달 연속 15%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석유류가 1년 전보다 5% 하락하면서 공업제품 상승률이 1.8%에 그치는 등 전체 물가 하락에 기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가 2.8% 상승에 그쳐서 6달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OECD 방식 근원물가 지표도 2.5%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 불안 등으로 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어서 물가 둔화 흐름이 안착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는 민생의 최전방입니다. 정부는 2%대 물가가 조속하고 확실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 1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앞으로는 사과와 배 계약 재배 물량도 늘려서 수급 불안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약 5만 7천 원 저렴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지난달 23일에서 26일 전통시장 37곳과 인근 대형마트 37곳의 설 제사용품 27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인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평균 29만 8,392원으로 대형마트 35만 4,966원보다 약 5만 7천 원 정도 저렴했습니다. 지난해 유통업계 전체 매출 가운데 온라인 매출이 절반을 넘기면서 사상 처음 오프라인을 앞질렀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MZ세대를 위한 체험형 콘텐츠에 집중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4층부터 7층까지 책으로 빼곡한 도서관 앞에서 인증사진을 남깁니다. 반려견과 함께 뛰놀고 실내 스포츠를 즐기다 보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별만당 가서 사진도 찍고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와서 배드민턴도 치고 번지점프도 하고 여러 가지 놀이 하다 보니까 재밌었습니다. 지난달 말 경기 수원시에 새로 문을 연 쇼핑몰로 MZ세대를 겨냥한 유명 편집숍과 맛집들이 주로 입점했습니다. 가족 중심 매장에서 벗어나 MZ세대를 위한 체험형 공간에 집중한 건데 개장 이후 사흘 동안 33만 명이 몰렸습니다.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 그리고 트렌디한 유명 셰프들 맛집들을 구성하여 MZ세대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백화점 업계도 공간 차별화를 무기로 미래 고객인 MZ세대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백화점을 주로 영화나 밥 먹으러 왔었는데 이런 스토어 생겨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이런 피규어 구할 수 있어서 이른바 팝업 스토어 성지로 불리는 서울 여의도 백화점의 평균 고객 체류 시간은 4시간 50분. 다른 지점보다 2시간 넘게 더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장 이후 2년 동안 전체 매출 가운데 20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온라인 쇼핑으로 충족되지 않는 욕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객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 경험을 초점으로 한 더 현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고객을 모을 수가 있었고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공간만으론 살아남기 어려워진 오프라인 업체들이 젊은 층의 발길을 붙잡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배경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 씨를 타이 이스타젯의 임원으로 채용해준 대가로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을 걸로 보고 전 정권 청와대와 내각 인사들을 잇따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검찰이 불국해 상소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2월 기소됐고 지난달 26일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은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YTN과 통화에서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봤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고 8년 넘게 이어진 재판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판결 직후 재상고하겠다고 했던 김기춘 전 실장도 제출 기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판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허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12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헐값에 팔아 다른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샤니에 각각 121억 원과 58억 원씩 손해를 끼치고 삼립엔 같은 액수만큼 부당이득을 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PC그룹이 뇌물을 주고 수사 정보를 빼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SPC 백모 전무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김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3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서 가스가 폭발해 3층에 있던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가스보일러가 문제가 된 걸로 보고 합동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중국 북부 닝샤 자치구에 있는 화학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그젯밤 버섯구름 모양의 화구가 하늘 높이 치솟는 장면이 여러 곳에서 목격됐는데 누리꾼들은 마치 핵폭탄이 터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닝동 에너지화학기지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고로 현장 검사 인력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치개혁 이슈를 잇따라 제시하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는 국회의원의 보수인 세비를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죠. 오늘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서 중위소득 수준의 세비를 받고 못 살겠다고 하는 분들은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걸 방해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집에 가져가는 돈만 좀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좌관 등 인력들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비용들이 다 지급되고 있죠. 그리고 정치자금도 거둘 수 있죠. 우리 국민의 중위소득에 맞추겠다는 것이 그게 불이한 얘기인가요? 중위소득 가지고는 못 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걸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총선 공약 발표를 향해서 비판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행을 하지 않고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며 사기 집단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또 정치 집단들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기 위해서 권한을 위임해 주시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걸 공약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또 이거 주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 아닙니까?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은 4월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 선거제와 관련한 당론의 결정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키로 했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최고위원들 사이에 허심탄회한 소통을 벌인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마포갑 출마를 준비해온 국민의힘 이홍호 의원이 서울 서대문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민 끝에 당 지도부의 헌신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마포갑이 아닌 험지인 서대문갑에 출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서대문갑은 지난 12년 동안 삽자로 한번 잡아보지 않은 86 운동권의 아성이었다면서 이 지역을 탈환해 운동권의 특권 세력 청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4월 총선 영입 인재로 언론인 출신 인사 2명을 영입했습니다. 민주당 인재 영입인은 오늘 OBS 경인TV 정책국장을 역임한 이흉기 전 기자와 YTN 디지털 센터장을 지낸 노정면 전 기자를 각각 13, 14호 총선 인재로 발표했습니다. 인재위는 두 전직 기자 모두 노조위원장 출신이자 언론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힘써온 인물로 당과 함께 언론 자유, 공정 언론 시대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72번째 생일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생신 축하드린다면서 안부를 물은 뒤에 회고록과 북콘서트 등을 언급하면서 국민이 박 전 대통령의 진심을 읽고 재임 중에 좋은 정책과 업적들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전화까지 주셔서 감사하다며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이 말했습니다. 가전제품 전문 유통업체 롯데 하이마트가 협력업체에서 파견 나온 사원을 마치 자신들의 소속 직원인 것처럼 일을 시키고 있는 걸로 저희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3년 전 똑같은 일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받고도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임예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롯데 하이마트 지점장이 협력업체에서 파견 나온 직원에게 보낸 SNS 메시지입니다. 하이마트 기획 상품인 하이메이드, 이른바 하메 판매를 당부합니다. 하이마트 소속이 아닌 직원에게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하이마트 기획 상품 판매에 집중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조회 시간 때 실적을 이제 오픈을 하면서 너는 왜 실적이 이거밖에 안 나오냐 이런 식으로 좀 질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하이마트 PB 상품은 말 그대로 하이마트 상품이기 때문에 판매를 해도 저희한테는 수당이 아예 일절 들어오는 구조는 아니에요. 오로지 하이마트 영업 이익을 위한 상품이고요. 특정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도록 설득하라며 사실상 지시하고 보고까지 받았는데 쉬는 날, 일하는 날 구분도 없었습니다. 이런 지시가 의왕과 안양, 화성을 포함해 경기 지역 지점 곳곳에 만연하다는 증언을 YTN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저희는 파견업체죠. 근데 바꾸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요. 너희 장사하는 애들이 이렇게 빨간 날 때마다 쉬어도 되겠냐 이런 식으로. 파견 사원들은 삼성이나 LG 같은 전자제품 제조사 협력업체 소속입니다. 하이마트와 엄연히 다른 회사지만 같은 공간에서 일하다 보니 마치 소속 직원처럼 업무를 맡게 된 겁니다. 현행법에도 대규모 유통업자는 부득이 납품업체 인력을 파견받더라도 다른 업체 상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이마트에서 나오는 PB 제품 판매를 해야 된다. 하이마트 실적을 채워야 되는 제품들을 판매를 못했을 때 그거에 대한 압박이 있었고, 하이마트는 이미 지난 2020년 비슷한 문제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부당한 지시를 포함한 갑질에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이마트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도 파견 사원들 처우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윤리경영에다가 저희 부장을 신고를 했었어요. 정직원한테 아무래도 불이익을 주는 건 결국에는 그거밖에 윤리경영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저는 조치가 이루어지진 않죠. 롯데 하이마트 측은 협력업체 업무 협조 지침을 세우고 불시 점검으로 감독하고 있지만 지점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부 통제하기 어렵다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현황 파악 뒤 엄중한 인사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에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시정명령에도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심이 들 경우 직권조사에 착수해 보다 강한 제재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감금 협박한 혐의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내는 지난해 12월 남편의 범죄를 알려달라면서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그리고 여자친구를 가둬놓고 머리를 미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내와 연인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심리가 뭘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아내에게 성인방송
촬영을 강제한다. 그리고 결국은 이 아내가 목숨을 끊었는데요. 먼저 이 사건 어떤 사건인지 좀 요약해 주세요. 이 사건은 이제 2021년에서 2023년 사이로 지나갑니다. 예, 예. 그때 이제 전직 군인이었던 남편이 그 아내한테 집안에 감금한 후에 이제 요즘 말하는 뭐 좀 성인 방송, 좀 굉장히 그 성착 침울을 찍으려는 시도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착 침울을 만들어서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했고요. 그것을 거부하니까 이제 장인이죠. 그 돌아가신 분의 아버지한테 여러 그 성착 침울을 보내겠다고 협박까지 한. 그래서 이제 그 아내분은 작년 12월쯤에 그때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유서가 나오면서 그 아내 쪽 어르신들이 이건 그만둬도 안 되겠다 싶어하고 고소를 해갖고 그렇군요. 어제 체포한 상황입니다. 이 가해 남편이요, 전직 육군 상사였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 군대에 있을 때도 불법 동영상을 유포하다가 적발이 네. 돼서 강제로 전역 조치된 거였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전력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착 침울을 배포하는 것도 법에 걸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군대에서 이자들을 처벌을 하지 않고 그냥 정력시켜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정확히 군사경찰에서 처벌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내보내니까 이 범인이 실제로는 똑같은 짓을 사실은 사회에 나와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대는 책임이 없느냐? 여기에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수 직종에 있는 어떤 군인이나 경찰 이런 사람들은 매우 스트레스 지수가 높기 때문에 성범죄나 성착취 범죄 지수가 높다는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전역이나 역종을 바꿀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추적하는 것은 이미 상식인데 우리의 군대는 이런 게 안 통해요. 그러면 이 가해 남성이 군대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 나와서도 그렇고 아무런 처벌은 안 받은 겁니까? 그렇죠. 그냥 전역만 된 거죠. 그냥 뭐 너 사표 받고 나가라 이거죠. 근데 문제는 이미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 저지른 거에 대해서 군대 내에서는 조치를 취해줬어야죠. 뭐라도.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사회에 나와서 이 지금 나오는 분과 결혼하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실제로 이 결혼이 범죄 목적의 결혼인지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사실은 이것은 매우 위험한 자를 군대에서 내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 요구를 할 때 거부를 했잖아요. 근데 계속 요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가혹행위가 심해지고 하면 왜 바로 거부하고 집을 나오든지 바로 이혼 절차를 밟지 못했을까요? 근데 우리의 어떤 뭐 가정 법원의 판례라든가 판단의 관행은 부부 사이 문제라고 일단 민사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정 민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뭐 솔직히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경찰에 갔다 신고를 한들 실제로 이걸 바로 수사를 해줄 거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말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그건 개인사의 부부사의 일이니까라고 일단은 접어놓고 본다는 것이 범죄 행위잖아요. 경찰에 신고했어야죠. 당연히 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민원실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민원실에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이거 사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라고 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그럼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같이 지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거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예전부터 부부 사이에도 강간세가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에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의 어떤 사법 관행은 이것에 대해서 매우 좀 보수적이죠. 그 부분이 사실 이 아내분의 선택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죠. 좀 참아보자 하면서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 남편이 군대 내에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을 아내분이 알았다고 하면 바로 이혼 절차를 들어갔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짓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내야 될 가능성이 듭니다.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되는데요. 이 나치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라고도 했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은 뭐 이제 결혼 전에 낳은 부인의 자녀분들한테도 이걸 공개하겠다고. 자기 어머니의 그 사진을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진짜 이런 악질적인 범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그냥 범죄 대상으로 생각했던 거죠. 이건 완전히. 그러면 이런 심리
아무리 그래도 아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성인 방송을 해야 이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 그런 심리가 어디 있다고 분석하세요?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이전에 있었던 과학적인 성착취 심리라고 하는 건 단번에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전에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했다는 건 사실은 그건 작성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때도 뭔가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면 가장 핵심적이면 성도착적인 심리가 이미 그때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의 성착취범들은 성도착적인,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물품 음란증이라든가 다양한 음란증들이 조짐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결혼하거나 아니면 사회생활 할 때 그거를 확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분명히 나타나는, 그게 이제 확대되면 더 성착취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기 전에 좀 빨리 손을 썼다면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어느 지점에서 써야 될까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사람의 그 군대 내에서의 이런 행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차단이 됐거나 처벌이 됐다고 하면은 조금 더 지금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아내분이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경찰에 만약에 신고를 하거나 누구나 도움을 했을 때 그때 이게 엄정하게 처벌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었다고 하면은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 계속 이 아내분이 2년 넘게 계속 고통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요. 주변에 도움도 못 청하고. 수사를 통해서 이제 범죄 사실들이 다 밝혀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게 참 어려운 거는 이제 돌아가셨고요. 강요 감금죄가 있습니다. 근데 최대 형량이 5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병합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7년? 근데 실제로 이 상황이 정확히 이제 수사가 돼야지 그 정도 형량이 나오는 거지 보통 이 정도라면 5년 안쪽에 형량이 나올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전에 불법 영상 뭐 유포하고 이랬던 행위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안 됩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 수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럼 왜 그 군대 내에서의 그 부분이 안 됐는가를 다시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군대에서 내놓을까요?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사건 살펴볼까요? 자, 이번 사건은요.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도 논란이 크게 됐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뭘 반성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 사건만 보더라도 너무 약하죠. 처분이.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만이 범죄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사건 저희가 보도해 드릴 때도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고 분노를 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한 1박 2일 넘어서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앞서서 보신 것처럼 상당히 심각한 형태의 그 이상의 강금 폭행. 이게 말로 설명하기도 더 어려운 형태의 가학행위가 됐는데 근데 실제로는 저 행위가 우리의 법적인 용어로는 폭행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보시는 것처럼 뭐 가학행위 뭐 저렇게 표현하죠. 법적 용어는 저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이상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스템 체계는 우리의 법 체계는 그 범죄의 죄종 체계지 동기 체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기에 따라서 처벌의 강도를 돌리는 게 아니라 죄종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나 저기 서구 유럽에서 이런 형태의 폭행 같으면 사실은 30년 이상의 형량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저건 부심하시키면 기껏해야 7년입니다. 저것도 감형이 될 가능성이 높죠. 검찰도 그래야 저기 10년 구형한 거는 저거는 특수 강간입니다. 그것이 된 거지 앞에 나온 저런
잔혹행위들에 대한 형량은 거의 없는 겁니다. 특수강간이 적용됐는데 7년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한 30일 그 이상 한 15일 정도를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거지 앞의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형량이 작다라는 게 뭐 거기에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잖아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 법안이나 법안의 명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범행 동기에도 좀 가중처벌하고요. 예를 들면 이게 가학적이고 학대에 분명히 범죄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고 심리적으로 매우 위험한 성향을 가졌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가중 처벌하고 형량을 높여야 되는데 되게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역전돼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렇게 아주 가혹행위를 하면은 오히려 범죄자들이 뭐라고 주장하겠습니까?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내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짓을 한 겁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10여 년 전만 해도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가학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왜 이렇게 저렇게 심하게, 왜 이렇게 저렇게 정신이 완전 이상한 사람처럼 저는 행동을 해? 근데 이제 우리의 시스템 체계에서는 가해자 중심으로 봅니다. 범죄를 가해자 중심으로 보고 판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가해자가 왜 이랬을까?로 보는 겁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가 뭘까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가해자 중심이고 가해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면 여기까지 했을까라고만 하고 피해자의 모습은 2차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피고인은 저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합의된 내용이다. 그 오히려 거꾸로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지금 보시면 말도 안 되죠. 근데 재판에 들어가면 저게 오히려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량이 저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 가해자가 피해자가 나한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했다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게 다 법정에서 받아들여진다는 말씀? 연인 사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둘이 사귀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다소간에 서로 간에 폭력이 있어도 서로 그냥 민사나 가정 내에 본 것으로 하면 그건 사실은 개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하고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한 행동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것을 전제로 까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저런 이유 때문에 더 과학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 내나 뭐 데이트를 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은 더 잘 안 알려지기도 하잖아요. 안 알려지고 더 잔혹하죠. 왜냐하면 그 폭력의 수위가 굉장히 높으니까. 그리고 저기 보시는 것처럼 각서를 써라, 자기 그 무슨 맹세문 같은 걸 써라라고 하는 저 생각하기도 싫은 형태의 가학적 행위를 했는데 문제는 저 내용이 그래 연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바뀌어야죠. 근데 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법체계는 너무 보수적이어 갖고 실제로는 이게 그래서 저도 참 그러니까 범죄학을 하는 사람들과 법률가들 사이의 괴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범죄 심리학 측면에서 저게 점점점 더 심한 가혹 행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폭력의 에셀레이팅이라고 합니다. 표현하는 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고 때리고 그 과정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반응을 보면은 이 머릿속에서 그 보상 체계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리고 때리는 과정에 어떤 손이나 이런 데 감각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횟수를 거듭함에 따라서 그 폭행의 횟수가 점증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게 심리적으로 가해자들은 그것이 일종의 역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피해자분은 안 보인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뭐 피가 흐르고 이랬는데 그게 안 보인다고. 그래요. 처음 만날 때하고 점점 이제 저런 역갱각을 벌일 때하고 처음 만날 때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단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행동에 상당히 조바심을 느끼거나 말이 빨라지는 경우도 말이 빨라지는 경우 말이 빨라지는 경우는 변명을 해야 되니까 변명을 해야 되니까 어떤 형태로 거짓말을 변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특정한 단어라든가 특정한 부분에서 회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저런 형태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회피해 버립니다.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희 그래픽 준비했는데.
막 집착을 하는 경우들도 이게 나중에 보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훨씬 더 많죠. 특히 집착이라는 것은 항상 휴대폰을 보자고 합니다. 휴대폰 보자고 그렇죠. 한다. 예. 그리고 왜 바로 답을 안 하냐고 계속 재촉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이었다가 나중에는 1시간에 한 번, 어떨 땐 10분에 한 번씩 계속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통화를 주변에 돌려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인을 하는 예, 거죠. 누가 있고 누구랑 믿지 같이 못하는 있어. 거예요? 예, 믿죠. 그리고 통제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 사람 전조조상들이네 저게. 그렇죠. 예. 이 사람이 누구랑 같이 있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 누구랑 같이 있으면 조언을 들어갖고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의심을 갖기 때문에 저런 게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저게 교제폭력의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저런 걸 느낀다면 빨리 관계를 끊어야 되잖아요. 예. 관계 끊는 게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쉽다면 이렇게까지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끊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자, 될까요? 원인이 나 때문이라고 한다. 자기 취향을 강요한다. 원치 않는 스킨십을 한다. 헤어지자고 하면 위협한다. 어떻게 특히 끊어내야 이제 돼요? 헤어지자고 하면 위협한다. 원치 않는 스킨십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 원치 않는 스킨십을 사랑, 애정이라는 걸로 포장을 해버립니다. 한 번 원치 않는 스킨십, 2번, 3번 이렇게 해서 그걸 강요하는 형태가 되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첫 번째입니다. 눈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눈을 똑바로 봐야 한다. 왜냐하면 저런 경우에 이제 가스라이팅이나 노예화를 시키기 때문에 눈을 똑바로 못 보게 합니다. 그럼 눈을 똑바로 보면 뭐라고 했냐면 어디서 감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왜냐면 자기 노예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나는 너한테 절대 노예가 될 수 없어라고 해서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입니다. 나는 너하고 싸워도 물론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절대 내가 맞는 한이 있어 너한테 굴복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마음으로 딱 정하는 선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의 이런 피해자분들은 그 선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게 마음은 먹는데 가까이 옆에 오면 벌벌벌 떨면서 푹 주저앉고 눈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실 것은 주먹을 꽉 쥐고 먼저 보고 나는 어떤 형태라든 너한테 굴복하지 않을 거야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근데 주변에 있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오빠를 데리고 오면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동네 아저씨 이완한 사람. 근데 그때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악한 자들이 그 사람이 없을 때 몰래 찾아와서 똑같은 짓을. 근데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하면 더 심한 그러니까 뭐 폭행도 하고 심지어 뭐 살해 위협도 하고 그것 때문에 못 헤어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둘만 있을 도망갈 수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고. 즉 도망갈 공간이 두세 공간이 있는 공간, 적어도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그런 공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둘만 있는 공간에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저런 가해자들은 그런 둘만 있는 공간으로 유도를 하죠. 그러니까 많이 있는 사람들한테 하고이면 그 가해자가 슬슬 피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해야죠. 누구랑 같이 만나야 돼. 누구랑 같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게 우선이 돼야 돼요. 스토킹 처벌법 좀 강화됐잖아요. 더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처벌법이 법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법 시스템에서 동기를 찾는 겁니다. 이 행동을 왜 했는가? 그것을 규명해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맞았어? 전치 몇 주야? 여기부터 하니까 이건 그냥 합의 받을 거야? 돈 줄 거야? 이걸로 바꾸는 거죠. 우리 사법 체계에 다 좀 손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치사량의 니코틴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앞서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유죄 부분의 여러 간접 증거가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이 남아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YTN은 6년 전에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발생한 다소 민감한 사건들을 다시 살펴보려 합니다. 신입생 동기 간의 성추행 사건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학 측은 성폭력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경찰 수사는 없었고요. 전문기관 CCTV 화면 분석 결과도 좀 달랐습니다. 당시 도망치듯 입대해야 했던 남학생은 논란이 이어지며 최근 무기 정학을 당했습니다. 먼저 홍성욱 기자입니다. 25살 박모 씨.
지난 2018년 대학 신입생이던 당시 성폭력 가해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전 9시 술에 취한 박 씨가 대학 건물 복도에서 동기 여학생의 목을 감싸는 이른바 헤드록 상태로 화장실로 끌고 갔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겁니다. 전날 개강총회에서 시작된 술자리가 새벽까지 이어졌던 상황. 술에 취해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은 박 씨는 반박하지 못했고 대학 측은 성폭력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2분 16초 길이 당시 CCTV 영상을 살펴봤습니다. 오전 9시 학생들이 오가는 복도 우측 통로에서 여학생이 박 씨를 끌고 나옵니다. 통로를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더니 장난치듯 실랑이를 벌입니다. 박 씨가 다시 화장실과 계단이 있는 통로 쪽으로 들어가려 하자 여학생이 말리고 이 과정에서 여학생 얼굴을 손으로 밀치더니 팔을 붙잡아 통로 안쪽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40초 뒤 두 학생은 통로 밖으로 나왔고 이후 집에 가고 싶다는 박 씨를 여학생이 직접 택시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런데 닷새 뒤 대학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학생이 신고자였는데 당시 박 씨가 통로 안쪽 남자 화장실로 자신을 끌고 가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다는 겁니다. 뒤늦게 CCTV를 확인한 박 씨는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지 않았고 얼굴을 밀친 행위가 폭행일 수는 있어도 성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부분이 성추행인지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이제 궁금한 거죠.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된 건지, 어떤 걸 성추행이라고 말하는 건지. 법영상 분석연구소 감정 결과는 어떨까? 여학생은 7회, 남학생은 2회 신체 접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인물이 한정된 공간에서 9회 이상 밀고 당기는 등의 행위가 식별돼 일반적인 강제추행 행동 패턴이기보다는 통상적인 실랑이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학 측은 당시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학생 보호 차원이라는 건데 그러면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해 박 씨 성폭력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담당 교수에게 성추행 판단 이유를 물었지만 답변을 피했습니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릴 말씀은 없어요. 학교 측의 제안으로 휴학계를 제출한 박 씨. 성폭력범으로 낙인 찍힌 뒤 도망치듯 입대를 해야 했습니다. 신고 들어온 거 얘기만 듣고 이렇게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 학교에서 강간범이 돼 있고 가해자가 돼 있고 그런 게 억울하죠. YTN 홍석입니다. 성폭력 가해자 꼬리표를 단 뒤 도망치듯 입대했던 남학생 전역 후에 복학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2차 가해 논란이 발생하며 학교로부터 무기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거 사건 발생 당시 교수가 내민 확약서가 문제였는데요. 이번엔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사건 발생 직후 박 씨는 서둘러 입대했습니다. 당시 조사 담당자였던 교수가 군대에 다녀오는 것으로 사건을 해결하자고 제안했기 때문 이를 받아들여 휴학계를 냈는데 또 다른 서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3년간 복학하지 않는다는 확약서였습니다. 어차피 군대는 저도 가야 되는 건 맞는 거니까 간단한 걸 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고민하다 저도 이제 지쳐가지고 휴학계를 낸 거였거든요. 사건 당시 심리적으로 지쳐있던 박 씨는 확약서에 직접 사인했습니다. 하지만 사전 협의 없이 확약서가 작성됐고 문제가 된 성추행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에 전역 후인 2020년 2학기 휴학 2년 만에 학교에 돌아왔습니다. 대학도 복학을 받아줬고 이후 문제없이 학교를 잘 다녔습니다. 논란이 다시 불거진 건 복학 1년 후 박 씨가 단과대 학생회장에 출마하면서부터 성추행범 꼬리표가 다시 따라붙었습니다. 뒤늦게 학교 측은 확약서에 적힌 3년 휴학 조건을 박 씨가 이행하지 않았고 학생회장 선거 공청회에서 성폭력 행위를 부인한 건 2차 가해라며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습니다. 박 씨는 징계 취소 소송을 벌였지만 성추행 여부가 아닌 확약서 이행 여부만을 따진 재판은 학교 측 승소로 결론났습니다.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대학 측은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법원을 통해 받았다며 해당 사건의 더는 답변이 어렵다고 최종적으로 밝혔습니다. 무기정학으로 쫓겨난 박 씨는 언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처지. 경찰 조사 한 번 없이 찍혀버린 성추행 범죄자 낙인에 박 씨 가족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성폭력범에 그냥 이렇게 떼쓰는 건지 정말 억울함이 있는지 CCTV 영상 꼭 좀 한번 봐주세요. YTN 지환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미국 상선에 이어 영국 상선까지 공격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현지 시간 1일 보도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성명에서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지지하고 미국과 영국이 예멘을 공격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 항구로 향했던 영국 상선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도 예멘의 홍해 항구 도시 호데이다 서쪽에 있는 한 선박 우연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폭발이 보고됐고 선박과 선원들은 무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중동에서 미군 3명이 드론 공격으로 숨진 데 대해 미국이 보복 대응 계획을 확정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내 이란 측 인사와 시설이 포함되면서 중동 확전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보복 공격 계획을 확정했다고 미 CBS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시리아 국경 인근 요르단 미군 기지에 대한 친이란 민병대의 무인기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사망한 데 따른 보복 조치입니다. CBS 방송은 미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 미국의 보복 공격 목표물은 이라크와 시리아 내에 있으며 이란 측 인사와 시설도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다단계로 지속해서 이루어질 미군 보복 공격의 주요 변수는 날씨가 될 전망입니다. 목표물 인근의 민간인을 실수로 공격하는 것을 막으려면 시야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다만 보복 공격 시점과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습니다. We will take all necessary actions to defend the United States, our interest, and our people. And we will respond when we choose, where we choose, and how we choose. 앞서 미국 정부는 미군 3명을 숨지게 한 공습의 주체로 카타이브 헤즈볼라를 포함한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을 지목했습니다. 그 배후에는 이 단체를 지원하는 이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We believe that the attack in Jordan was planned, resourced, and facilitated by an umbrella group called the Islamic Resistance in Iraq, which contains multiple groups, including Kataib Hezbollah. 미국 정부는 이번 공습에 활용된 무인기 파편을 분석한 결과 이란에서 제조된 것임을 확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익명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확정한 보복 공격 대상에 이란 측 인사와 시설이 대거 포함된 가운데 중동 확전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유럽 농민들의 성난 민심은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열린 브뤼셀을 점령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곧 농민 부담을 줄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위의 시발점이 된 프랑스에선 정부의 지원 약속으로 농민들이 트랙터 시위를 멈췄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연합 기관들이 모여있는 광장을 트랙터와 농민이 차지했습니다. 벨기에 각지에서 모인 트랙터는 1,300대에 이릅니다. 성난 농심은 농기구에 불을 지르고 곳곳에서 시위를 막는 경찰과 충돌을 벌입니다. 농민들은 과도한 환경과 농업 규제를 풀고 값싼 수입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Mais je crois que la journée était un très grand succès. On a pu vraiment pointer sur l'aspect économique de notre lutte. C'est pas seulement des mesures environnementaux. 500억 유로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책을 합의한 유럽연합 27개 나라 정상들은 농민들의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6일에 열리는 농업이사회에서 대책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We know that this support is crucial, and we know that farmers are making good use of it. 프랑스 정부는 농민을 위한 추가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습니다. 엄격한 환경 규제를 유럽연합 기준까지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민 반발이 컸던 살충제 사용 규제안 에코피토 계획은 일시 보류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값싼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고 관세 부과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Viennent à déstabiliser de manière trop importante nos cours, les prix ou créer une concurrence qui serait déloyale, avec différents mécanismes qui peuvent être de bloquer, d'intervenir sur les prix ou autres. 프랑스 농민은 정부 발표를 환영하며 도로 봉쇄 시위를 중단하고 다른 방식의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류재복입니다.
전 세계에서 새로 암에 걸리는 환자가 오는 2050년까지 77% 더 증가할 거라고 WHO 세계보건기구가 전망했습니다. WHO는 현지 시각 1일 발표한 성명에서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오는 2050년 연간 신규 암 발병이 3,500만 건 이상이 될 거라고 전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흡연과 음주, 비만과 대기오염 등 암 위험 요인에 더 많은 사람이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WHO는 설명했습니다. 당정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따로 홍익표 원내대표님 만나시거나 좀 추진하실 분이 지금 만날 분위기 아닙니다. 본회의 열리기 전까지 여야가 최대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을 줄이거나 뭐 다른 일을 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장의 현실이고 그만큼 절박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당한 요구라도 민생이라는 명분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 양보하고 말씀드리지 않을 생각인데 오전에 언론에서 보도가 합의에 도달하는 분위기가 났는지 그런 뉘앙스를 조금 알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 자체가 합의에 도움이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해해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게 만든다면 처벌을 받아야죠. 그 유예된 2년 동안에도 수많은 중소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죽어갔습니다. 너무나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2년을 유예시킨다니요. 어떤 목숨을 지나고 어떤 목숨을 한다는 겁니까? 의원님! 의원님 불가능 그만 만들어야 됩니다. 네? 불가능 그만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꼭 막아주십시오. 끝까지 막아주십시오. 끝까지 막아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대재해법 유예 지연, 중소기업 다 죽는다. 최종적으로 우리 협상안을 걷어찼습니다. 민주당의 1순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기득권 양대 노총일 뿐입니다. 선거에서 이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에 인생을 내던졌습니다. 소수당인 국민의힘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 입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이 없어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도 추위 대신 초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현재 일부 서쪽 지방의 공기가 탁한 가운데 경기와 세종, 충남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인데요. 미세먼지는 밤사이 대부분 물러나겠지만 충남과 전북은 내일도 대기질이 다소 탁할 수 있겠습니다. 서쪽 지방에 계신 분들은 호흡기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의 첫 주말인 내일도 포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0도로 예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면서 크게 춥지 않겠고요. 낮 기온도 9도까지 올라 마치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하늘빛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는 당분간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고요. 남해안에도 밤한때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4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0도, 광주 2도, 부산은 5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2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9도,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10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휴일에는 남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다음 주에는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